안녕하세요. 민담, 전설, 신화, 구전문학 등 옛날 이야기들을 모아 들려드리는 달빛 야화. 이번 시간엔 빈둥대는 남편 출세시키기를 비롯해서 밤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모아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빈둥대는 남편 출세시키기. 서울에 박시성을 가진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기골이 장대하고 착하고 정직했지만 욕심도 없고 재주도 없어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세월만 축내는 쓸모없는 남편이었다. 그나마 아내 덕에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 아내는 재상집에서 일을 하며 돈도 착실하게 모았다. 박서방 아내는 어쩌면 저렇게 일도 잘하고 상냥한지 몰라. 아내는 마음이 곱고 부지런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알뜰하게 집안 살림도 잘 꾸려나갔다. 아내는 반드시 남편이 장차 크게 될 인물이라고 믿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묵직한 돈꾸러미를 남편 앞에 내놓았다. 이 돈 가지고 나가서 세상 물정을 배우도록 하세요. 박서방은 돈꾸러미를 허리에 차고 장터에 나갔다. 하지만 돈을 쓰고 싶어도 어떤 걸 살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음식을 사 먹자니 집에서 아내가 입에 맞는 음식을 골고루 해준 탓인지 먹고 싶은 것도 없었다. 필요한 물건을 사려니 뭐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었다. 그날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그냥 돌아왔다. 여보, 돈을 그냥 가져오면 어떡해요? 뭐라도 쓰고 오셔야지요. 글쎄,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내일은 장터에 가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몇 푼씩이라도 나눠주고 오세요. 박서방은 그 말에 기뻐하며 다음 날에는 만나는 거지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뿌려댔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하자 아내는 잘하셨어요. 내일은 다른 일에 돈을 써보세요. 하고 말했다. 그 다음 날에도 박서방은 돈꾸러미를 가지고 장터로 향하고 있었다. 가는 길에 활터에서 활을 쏘고 있는 남자들 모습이 보였다. 재미있는 구경거리다 싶어 그곳에서 한나절을 보냈다. 잠시 쉬었다 하시오. 여러분들 활쏘기가 하도 재밌어서 지금까지 구경한 대가로 술과 안주거리를 사왔소. 박서방은 그곳에서 활쏘는 한량들과 사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재미도 있고 우정도 쌓게 되었다. 흥미를 가지게 된 그는 점점 범위를 넓혀 글 공부하는 선비들과도 사귀고 가난한 선비에겐 생활비를 대주기도 했다. 근처에 그의 얼굴이 알려지자 아내는 비로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이제부터는 선비들과 글 공부도 하고 병법 책도 열심히 배우도록 하세요. 아내의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 박서방은 학문을 하게 되었다. 여러 선비가 그의 학문을 도와주었으며 착실히 공부해서 기초를 튼튼히 닦았다. 여보, 이번에는 무술 공부 좀 해보세요. 아내는 무술 공부를 권했다. 이번에도 박서방에게 신세를 졌던 한량들이 활쏘기와 칼쓰기 등을 가르쳐 주었다. 한량들이 열심히 가르친 덕분에 박서방의 무술 솜씨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갔다. 그리고 마침내 나라에서 치르는 무과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부부는 그 일을 자랑 삼지 않았다. 벼슬길에 오를 수도 있었지만 아내의 뜻에 따라 사양하기로 했다. 박서방의 아내는 이번엔 남편에게 장사를 해보라며 돈 1,000냥을 내놓았다. 이제 장사를 좀 해보세요. 올해는 마늘이 흉년인데 충청도 지방만 풍년이라는군요. 그러니 충청도에 가서 마늘을 사들여 오세요. 박서방은 1,000냥을 가지고 충청도로 갔다. 가는 곳마다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남들은 끼니를 잊지 못하는데
나만 돈을 벌기 위해 마늘을 산다는 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한 박서방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말았다. 빈손으로 돌아온 박서방이 사연을 말하자 아내는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제가 다시 1,000냥을 드릴 테니 황해도만 목화가 복년이라고 하니 이걸로 목화를 사오세요. 박서방은 또다시 돈을 챙겨 집을 떠났지만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래도 아내는 나무라지 않았다. 마지막 1,000냥이에요. 그러니 이번만은 장사미천을 마련해 오셔야 돼요. 아내 말대로 박서방은 집을 떠났다. 이번에는 헌옷을 사가지고 함경도에 가서 약초와 모피를 받고 오는 일이었다. 박서방은 헌옷을 수북하게 사서 수레에 싣고 함경도로 떠났다. 북쪽으로 가니 날씨가 매우 추운데 헐벗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박서방은 그들을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다. 아내와의 약속도 있고 해서 눈을 질끈 감고 지나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수레에 실은 옷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함경도에 도착했을 땐 남은 옷이라곤 치마와 바지 한 벌씩 뿐이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재산을 다 써버렸으니 돌아갈 면목이 없구나. 차라리 산짐승의 밥이 되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박서방은 차라리 죽어버리자는 심정으로 한밤중에 골짜기를 헤맸다. 그러다가 깊은 산속에서 오두막집을 발견하고 들어갔다. 오두막집에는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은 노파가 살고 있었다. 이 추운 밤중에 길을 잃으신 모양인데 얼마나 고생이 많소. 노파는 나가더니 밥상을 차려왔다. 박서방은 너무 고마워서 남은 옷가지를 내놓았다. 추워 보이시는데 이 옷이라도 껴입으세요. 노파는 옷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옷을 주시다니요. 박서방은 노파가 차려온 밥상을 보고 오히려 깜짝 놀랐다. 차려온 반찬은 모두 귀한 산삼나물이었다.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가 이 귀한 산삼나물이 어디서 났소? 하고 물었다. 집 뒤에 밭이 있다오. 얼마든지 있으니 마음 놓고 드시오. 노파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캐놓은 것이 많다는 말에 식사를 마친 박서방은 노파와 함께 헛간에 가보았다. 거기에는 산삼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이 길을 떠나려 하자 노파가 따라 나오며 말했다. 그것 좀 캐가지 않으려우? 귀한 옷을 주었으니 보답하고 싶구려. 두 사람은 밭으로 가서 산삼을 캤다. 한나절 동안에 5-6짐은 너끈히 캤다. 노파는 산밑까지 배웅해 주었고 박서방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하늘이 나를 도와주었구나. 박서방은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아내는 당신을 기특히 여겨 하늘이 복을 주셨나 봐요 하며 기뻐했다. 얼마 후 아내가 일하는 주인집에서 잔치가 베풀어졌다. 주인인 재상이 환갑을 맞이한 것이다. 아내는 소인 남편이 대감께 드리려고 구한 것입니다 하고 산삼을 갖다 바쳤다. 재상이 놀란 건 말할 것도 없고 축하해 주러 온 높은 관리들도 모두 부러워했다. 그제야 아내는 남편의 일을 소상하게 고했다. 남편이 무과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더욱 놀랐다. 재상은 박서방을 만나보더니 인품을 칭찬하며 벼슬에 오르도록 추천해 주었다. 그 후 박서방은 많은 공을 세우고 높은 관직에 올랐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빈둥거린 남편을 출세시킨 아내를 존경하고 극진히 사랑했다.
7명의 주인. 젊은 나그네가 여행하다가 날이 저물어 어떤 마을에 도착했다. 어디 하룻밤 자고 갈 집이 없을까? 주위를 살펴보니 훌륭한 농가가 보였다. 작은 성처럼 꾸며진 멋진 저택이었다. 저 집이라면 하룻밤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 나그네는 나무 문을 지나 정원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정원 한쪽 구석에서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 장작을 쪼개고 있었다. 이 노인한테 부탁해보자. 나그네는 말을 걸었다. 안녕하십니까 주인어른.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 쉬었다 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집 주인이 아니야 하고 노인이 말했다. 부엌으로 가서 내 아버지한테 말하게. 그래서 나그네는 그 노인의 말대로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엌에는 과연 장작을 쪼개던 노인보다 더 늙은 노인이 있었다. 노인은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후후 불면서 불을 지피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주인어른.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쉬고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그네는 노인에게 부탁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나는 이 집 주인이 아니야. 안으로 들어가 내 아버지께 말해보게. 하고 나그네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아버지는 식당 테이블에 앉아 책을 보고 계시네. 그래서 나그네는 또 그 노인의 말대로 식당으로 들어갔다. 테이블 앞에는 좀 전에 두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든 노인이 앉아 있었다. 노인은 몸을 덜덜 떨고 이를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내면서 테이블 앞에 앉아 애들이나 보는 큰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주인님. 나그네인데 하룻밤 자고 가게 해주세요. 난 이 집 주인이 아니야.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계신 내 아버지께 말해보게. 그 노인은 몸과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그래서 나그네가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보니 커다란 안락의자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손에 든 파이프를 빨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몸도 오그라들었고 또 손까지 부들부들 떨려 파이프도 제대로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주인어른.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나그네가 말했다. 난 이 집 주인이 아니야. 저 안쪽 방에 있는 침대에 아버지가 누워 계시니 가서 부탁해보게. 몸이 오그라든 노인이 말했다. 나그네가 더 안쪽 방으로 들어가 침대 곁으로 가보니 크게 뜬 눈 때문에 간신히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야말로 아주 늙은 노인이 누워 있었다. 안녕하세요 주인어른. 나그네인데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나그네가 노인의 귀에 대고 말했다. 난 이 집 주인이 아니야. 저 안에 있는 요람에 내 아버지가 누워 계시니 가서 얘기해 보게. 그래서 나그네가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바닥에 놓여있는 요람 속에 어린아이처럼 몸이 오그라든 몹시 쪼글쪼글한 노인이 누워 있었다. 가끔 그 노인의 목에서 쌕쌕 하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간신히 살아있다는 걸 알 정도였다. 안녕하세요 주인어른.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대답이 나왔다. 띄엄띄엄한 말을 들어보니 역시 자기는 이 집 주인이 아니라는 거였다. 네, 아버지한테 말해보게. 내 아버지는 벽에 걸려있는 뿔통 속에 계시니까. 그래서 나그네는 어두컴컴한 벽 위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간신히 천장에 매달려 있는 큰 뿔을 발견했다. 정말 이 속에 사람이 있을까? 나그네는 설마하며 뿔통 속을 들여다보았다.
무엇인가 거무스름한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 나그네는 깜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주인 어른.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뿔통 속 작은 사람 얼굴이 움직인 듯 했다. 그리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잠시 후에 식탁 위에는 맛있는 요리와 술이 산더미처럼 나왔다. 나그네는 술과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다음 따뜻한 털가죽으로 된 이불을 덮고 부드러운 침대에 들어갔다. 이 집 진짜 주인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기뻐하며 나그네는 그 집에서 하룻밤을 푹 쉬었다. 도적대의 두목. 어떤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 농부에게는 일하기 싫어하고 항상 놀기만 좋아하는 제크라는 아들이 있었다. 어느 날 건장한 아들이 빈둥거리는 걸 보다 못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조용히 타일렀다. 다 큰 녀석이 놀지만 말고 어디라도 가서 너한테 맞는 일자리라도 찾아봐라. 제크는 배낭을 둘러매고 일자리를 찾아 집을 떠났다. 그러나 좀처럼 일자리가 나서지 않았다.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다니다 보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다. 날도 덥고 배도 고픈데 어디 쉬었다 갈 데 없나? 그때 숲 근처에 불빛이 보였다. 계십니까? 제크가 불빛을 따라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벽난로 앞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요, 젊은이? 하룻밤만 자고 갈 수 있을까요? 자고 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째서요? 여기는 무서운 도둑이 6이나 있는 도둑 소굴이야. 지금은 밖에 나가고 없지만 돌아오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할머니는 도둑들이 얼마나 난폭한지, 자기가 왜 여기에 붙잡혀 왔는지 들려주었다. 할머니, 전 갈 데가 없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겠어요.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주세요. 가엾은 제크를 본 할머니는 마지못해 저녁을 차려주었다. 그리고는 당부를 하는 것이었다. 젊은이, 저녁밥만 먹고 여길 떠나시오. 조금 있으면 도둑들이 몰려올 거야.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를 구해드리겠어요. 제크는 저녁을 먹고는 침대에 올라가 잠을 잤다. 아침이 되어 눈을 뜨자 험악한 산의 6이 제크를 에워싸고 있었다. 제크는 정신을 가다듬고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왜들 그러시오? 다들 잘 잤습니까? 넌 뭐하는 놈이냐?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물었다. 난 부하를 찾고 있어. 이봐, 내 부하가 되지 않겠나? 하고 제크가 말하자 도둑 두목이 어이가 없다는 듯 웃어댔다. 웃긴 놈일세? 그렇다면 어디 한번 보자. 두목은 제크를 비웃으며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다. 네 능력을 보여봐라. 당장 밧줄을 풀지 못하면 네 목숨이 위험할 것이다. 마침 그때 저만치 보이는 산길에 염소를 팔려고 장터에 가는 농부가 지나가고 있었다. 제크가 두목에게 말했다. 저 사람에게 손도 대지 않고 숲을 지나기 전에 염소를 훔쳐오면 나한테 뭘 주겠소?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여길 빠져나가려고 수작을 부리는군. 두목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천만에 염소를 훔쳐올 테니 두목을 시켜주겠소? 도둑들은 자기들끼리 뭐라고 수군대더니 두목이 말했다. 풀어줄 테니 저 사람에게 손대지 말고 염소를 훔쳐와 봐라. 우리를 속이려 하면 너는 죽은 목숨이야. 구경만 하고 있으시오. 당장 갔다 오겠소.
제크는 농부를 앞질러 가서 길 한복판에 자기 오른쪽 신발을 벗어두고 조금 더 가서 왼쪽을 벗어두고 몸을 숨겼다. 염소를 끌고 온 농부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오른쪽 신발을 발견하고 중얼거렸다. 신발이 한 짝만 있으니 쓸모없겠는걸? 그러다가 조금 더 가다 왼쪽 신발을 발견했다. 아, 잘 됐다. 아까 그 신발과 맞추면 짝이 되겠는걸? 농부는 길가 나무에 염소를 메어두고 신발을 찾으러 갔다. 그때 오른쪽 발에 벌써 신발을 신고 숨어있던 제크가 달려나와 얼른 왼쪽 신발을 신었다. 그리고 나무에 매여있던 염소를 끌고 도둑한테로 돌아갔다. 도둑들은 만족해하며 제크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 자, 약속대로 이제 내가 두목을 하겠어. 제크가 그렇게 말하자 두목은 화를 내며 두목자리를 내줄 수 없다고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에도 어제 그 농부가 소를 끌고 나타났다. 제크가 도둑들에게 다시 말했다. 이번엔 저 소를 가져올 테니 두목을 시켜주시오. 두목은 제크가 진짜로 소를 가져올까봐 망설였지만 도둑들은 환호하며 제크를 농부에게 보냈다. 지켜보는 도둑들 앞에서 제크는 어제 훔쳤던 염소를 끌고 농부가 오기 전에 먼저 앞서갔다. 그러자 매하고 염소가 울었다. 농부가 염소 우는 소리를 듣고 말했다. 아니, 저건 어제 도둑 맞았던 내 염소 울음소리 아닌가? 찾았다. 틀림없이 내 염소야. 농부는 끌고 가던 소를 나무에 메고 염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니 아무리 찾아봐도 염소가 보이지 않았다. 염소 울음소리가 그치자 농부는 염소 찾기를 포기했다. 농부가 돌아와서 보니 이번에는 나무에 메어둔 소가 없어졌다. 제크가 소와 염소를 끌고 오는 걸 보며 도둑들은 소리치며 입을 모아 말했다. 제크가 당연히 우리 두목이 돼야지. 6명의 도둑은 제크의 부하가 되기로 맹세하고 훔친 돈과 보물을 숨겨둔 장소를 제크에게 일러주었다. 도둑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물건을 훔쳤든지 창고에 금화와 물건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며칠 후 제크는 도둑들에게 창고에 있는 금화와 물건들을 가지고 각자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드리고 오라고 명령했다. 도둑들은 이게 무슨 횡재냐 하며 등에 한 보따리씩 짊어지고 모두 고향으로 떠났다. 도둑들이 떠난 다음 제크는 보물이 숨겨진 곳으로 갔다. 그리고 돈과 보물을 모조리 큰 자루에 가득 담았다. 할머니에게도 많은 돈을 주고 도둑의 집에서 도망치게 해주었다. 또한 염소의 목에 금화를 넣은 주머니를 매달아 소와 함께 주인에게 돌려보냈다. 그리고 돈과 보물을 하나도 없이 싹싹 긁어모은 뒤 도둑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도둑 소굴을 흔적도 없이 부숴버렸다. 그리고는 돈자루를 등에 메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많은 돈과 보물을 보고 크게 놀랐으나 사연을 듣자 안심했다. 어느 날 제크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지주 어른의 딸을 아내로 얻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 큰 부잣집에 어디 감히. 돈이라면 저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것이냐? 제크는 세상에서 제일 영리한 사람이라 나쁜 도둑들에게서 가져왔다고 하면 됩니다. 아버지는 마지못해 나갔다가 얼마쯤 지나 돌아왔다. 아버지, 지주에게 물어보셨습니까? 그래, 다음 주일에 통구이 하고 있는 거위간을 훔쳐내면 사위로 삼겠다고 하더라. 간단하군요. 일요일이 되었다. 지주의 가족들이 모두 부엌에 모여 거위가 구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더니 등에 자루를 맨 거지 노인이 들어섰다. 한 푼만 주십시오.
식사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도록 하시오. 지주가 말하자 거지 노인이 나갔다. 그때 창가에 있던 하인이 밖을 보더니 말했다. 주인어른, 뜰에 토끼가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잡아올까요? 그냥 모른 척 해라. 그때 토끼가 또 한 마리 뛰어나왔다. 모두 잡아라. 부엌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지주도 덩달아 뛰어나갔다. 사실 토끼는 아까 그 노인이 풀어놓은 것이었다. 주인 어른, 거위가 타지 않도록 꼬챙이로 돌려놓을까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거지 노인이 말했다. 마침 잘 됐소. 부엌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지켜봐 주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참 후 부엌으로 돌아가자 통구에 하던 거위도 노인도 사라지고 없었다. 이런, 완전히 속았군. 그 노인이 제크였다니. 지주는 기가 막혔다. 그때 제크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주와 그 가족들을 초대해 식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가서 보니 음식 중에 아까 잃어버렸던 거위 통구이도 섞여 있었다. 지주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제크, 좋다. 이번에는 우리 집 말 5피를 훔쳐봐라. 그러면 내 딸을 주겠다. 지주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말 한 필에 감시원 한 사람씩을 붙였다. 몹시 추운 밤이었다. 감시원들은 부들부들 떨며 말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허리에 여러 개의 주머니를 찬 노파가 들어왔다. 아이고 추워라. 밖이 너무 추워서 그러니 이 마구간 구석이라도 잠을 자게 해주시오. 말을 감시하던 사내들은 노파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여러분 고마워요. 오늘 같은 날씨엔 한잔 해야지. 노파는 주머니에서 술병을 꺼내며 말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온몸이 꽁꽁 얼었던 사내들은 좋아하며 술을 벌컥벌컥 마셔댔다. 그리고는 이내 잠들어 버렸다. 그 틈을 타서 할머니는 말 5필의 양말을 신겨서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조심 밖으로 끌고 나갔다. 다음 날 아침 제크는 훔친 말들을 끌고 지주 앞으로 갔다. 그 모습을 본 지주가 말했다. 이런, 또 당했다. 제크, 이번엔 내가 직접 상대하겠다. 오늘 낮 1시부터 3시까지 내가 타는 말을 나도 모르게 훔쳐봐라. 그럴 수만 있다면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정오가 지나자 지주는 말을 타고 제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좀처럼 제크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만은 저도 별 수 없겠지. 그때 하인이 얼굴색이 파랗게 질려서 뛰어왔다. 주인어른, 따님이 2층에서 굴러떨어졌어요. 지주는 놀라서 집으로 뛰어갔다. 아이고 내 딸은 어찌 됐느냐.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멀쩡한 딸이 안에서 나오자 지주는 깜짝 놀랐다. 이럴 수가, 내가 또 속았다. 제크가 딸의 옷을 입고 연기한 줄 모르는 하인이 놀라서 달려온 것이었다. 지주가 다시 돌아와 보니 이미 말은 사라진 뒤였다. 지주는 제크가 현명한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걸 보자 사위를 삼기로 결정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제크는 지주의 딸과 결혼했다. 그 이후 제크는 절대로 남을 속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없었다. 남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주거나 현명하게 조언을 해주고 부지런히 일해서 더 큰 부자가 되었다. 사라진 열차. 석탄을 떼서 달리는 증기기관차밖에 없던 시절의 이야기다. 눈 오는 밤이었다. 손님을 가득 태운 열차가
산등성이를 향해 힘겹게 올라가고 있었다. 열차는 그날 밤 안으로 산을 넘어야만 했다. 가파른 경사에 이르자 이제부터 산꼭대기까지는 줄곧 경사가 계속되었다. 조심해야겠어. 눈도 많이 쌓였고 길도 너무 가파르군. 기관사 에드워드 노인은 운전석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있었다. 주위는 죽은 듯이 조용했다. 골짜기는 어둡고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이런 밤이면 왠지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에드워드 노인이 중얼거렸을 때였다. 갑자기 눈 속에서 삐익 하는 기적 소리가 들리더니 객차 속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다. 기차를 세우라는 신호인데? 에드워드 노인은 깜짝 놀라 힘껏 제동을 걸었다. 끼익, 덜컹. 기차는 얼어붙은 레일 위에서 미끄러지며 급정거를 했다. 그런데 객차 쪽에서 허둥지둥 달려온 차장이 고함을 질렀다. 왜 기차를 세웠어? 세우라고 신호를 했잖아. 천만에요. 누가 그런 신호를 보냈단 말이오? 뭐? 확실히 벨 소리를 들었어. 잠시 후 차장이 다시 허둥대며 뛰어왔다.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뒤에서 이상한 열차가 기적을 울리면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뭐라고? 지금 우리 뒤를 따라올 기차는 없어. 저 기적 소리 안 들리시오? 당장 출발하지 않으면 큰 사고 나요. 기차는 다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뒤따라오는 기차도 점점 속력을 내는 모양이었다. 기적 소리가 가까워졌다. 산모퉁이를 돌면서 에드워드 기관사는 창을 통해 뒤를 보았다. 틀림없이 이상한 기차가 당장 꽁무니를 받아버릴 듯이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고 있었다. 삑삑 날카로운 기적이 들렸다. 위험을 알리는 경고였다. 불길에 젊은 조수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어 보였다. 젊은 조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석탄을 바쁘게 가마에 넣고 있었다. 이봐, 빨리, 빨리, 불을 많이 피워. 에드워드 노인은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젊은 조수에게 고함을 질렀다. 굴뚝에서 빨간 불티를 날리며 기차는 점점 속력을 더해갔다. 철길 위의 눈이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갔다. 아까부터 어쩐지 좀 이상했어요. 뒤에서 이상한 열차가 쫓아오고 있다는군. 충돌이라도 하면 어쩌죠? 당장 빠져나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 손님들은 모두 초조한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며 닥쳐올 위험을 대비했다. 드디어 열차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다. 산을 넘어가자 가파른 내리막길이 이어졌다. 마침내 열차가 힘차게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캄캄한 골짜기 밑에서부터 눈보라를 몰고 찬바람이 불어올라왔다. 삑, 삑, 삑. 에드워드 노인의 기차 바로 뒤에서 또 기적이 울렸다. 드디어 따라왔구나. 눈 속을 뚫고 크고 검은 열차가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기관차 앞에는 거인이 서서 손을 흔들며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열차가 다시 산모퉁이를 돌자 거인이 바로 옆에 다가왔다. 거인은 갑자기 기관차에서 허공으로 뛰어오더니 큰 소리로 웃어댔다. 하얀 얼굴. 마치 하얀 가루로 온몸을 칠한 듯이 보였다. 에드워드 노인은 정신없이 운전대에 매달렸다. 달려라, 달려. 저런 거인에게 붙잡히면 큰일이다. 빨리, 빨리 달려. 열차는 요란한 쇳소리를 내며 여러 개의 철교를 넘었다.
열차가 전속력으로 철교를 건너갈 때마다 철교가 크게 흔들렸다. 바람 소리가 무섭게 들려오고 있어요. 굉장한 속력을 내고 있기 때문이요. 손님들도 걱정스럽게 말했다. 갑자기 에드워드 노인이 비명을 질렀다. 앞에 불빛이 보인다. 앞에서도 기차가 달려오고 있어. 이대로 달리다가는 앞에 오는 기차와 충돌하겠다. 얼굴이 파랗게 질린 에드워드 노인이 외쳤다. 삑삑. 뒤따라오는 열차가 미친 듯이 기적을 울리고 있었다. 에드워드 노인이 결심했다. 앞으로 달려가나 멈추거나 충돌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에드워드 노인은 제동을 걸었다. 끽끽. 뒤에서는 기적을 울리며 열차가 여전히 달려오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덮칠 듯이 무서운 기세로 오고 있었다. 이제는 다가오는 운명을 피할 길이 없었다. 충돌하려는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선로가 벼랑 쪽으로 휘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달려오던 기관차가 뒤집히더니 깊은 골짜기로 떨어져 갔다. 모든 게 순식간의 일이었다. 다음 순간 모든 것이 깨끗이 사라졌다. 아슬아슬했다. 에드워드 노인은 온몸을 떨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골짜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올지 모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사람 소리도, 증기기관차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들리는 건 바람 소리뿐이었다. 앞에 보였던 불빛도 사라지고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에드워드 노인이 운전하는 열차는 안전하게 산 밑에 있는 역에 도착했다. 에드워드 노인은 열차가 떨어진 골짜기를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양배추를 훔쳐간 회색말. 하이랜드라는 마을에 부인과 세 딸이 살고 있었다. 딸들은 모두 아름다웠으며 총각들은 그들을 동경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생활이 힘든 딸들은 결혼 지참금을 만들 형편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청혼하기를 꺼렸다. 부인은 양배추를 가득 심은 마당이 있는 오두막집에 살았다. 그 양배추는 그들의 식량이었다. 하지만 큰 회색말이 매일 아침 그 양배추를 먹었다. 그리고는 몇 개씩 훔쳐가 버렸다. 세 딸과 부인이 양배추를 좋아하는 것처럼 회색말도 양배추를 좋아했다. 그래서인지 회색말은 그 마당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부인의 첫째 딸이 말했다. 어머니, 우리 양배추를 먹는 말을 쫓아버려야 해요. 내일 아침 제가 물레를 가지고 나가서 마당에 앉아 있겠어요. 그리고 말이 오면 쫓아버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해라. 말이 오면 물레막대기로 말을 3개 치렴. 그러면 아마 다시는 우리 집 마당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말이 왔을 때 첫째 딸은 양배추밭 한가운데서 물레를 돌리고 있다가 물레막대기로 말을 때렸다. 그러나 그녀는 물레막대기와 함께 말에 찰싹 달라붙었고 말은 달라붙은 그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했다. 첫째 딸은 질주하는 말과 함께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작은 녹색 언덕에 도착했다. 말은 작은 언덕에 멈춰 발을 3번 구르며 소리쳤다. 문을 열어라, 녹색 언덕아. 그리고 왕의 아들인 회색말을 안으로 들여보내라. 문을 열어라, 녹색 언덕아. 그리고 부인의 첫째 딸을 안으로 들여보내라. 그러자 작은 언덕이 문을 열었다. 언덕 안에는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다. 궁전 안으로 들어가자 첫째 딸은 말의 몸에서 떨어졌다. 궁전에는 첫째 딸을 위한 아름답고 화려한 방과 드레스가 마련되어 있었다.
두려움에 떨던 첫째 딸은 그것들을 보니 안심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회색말이 그녀에게 왔다. 나는 지금 사냥을 가려고 하오. 당신은 내가 돌아와서 먹을 식사를 준비해 주시오. 그리고 이것이 이 궁전의 열쇠예요. 당신은 이 열쇠로 궁전의 모든 방을 열 수 있어. 하지만 이 작은 열쇠의 방은 절대 열어봐서는 안 돼요. 그 방을 열어보지 않는다고 약속하시오. 그녀는 그 방을 열어보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회색말이 말했다. 기억하시오. 당신이 내가 멀리 나가 있는 동안 약속대로 한다면 나는 곧 당신과 결혼하겠소. 그러면 당신은 이 궁전의 안주인이 될 수 있어. 그리고 회색말은 사냥하러 나갔다. 회색말이 떠나자 첫째 딸은 방마다 문을 열어보았다. 각각의 방은 이전에 열었던 방보다 훨씬 더 화려했고 진귀한 보물들로 가득했다. 모든 방을 열어본 그녀는 갑자기 금지된 방에 대한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 방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보지 못하게 하는 거지? 한번 열어본다고 누가 알겠어? 그래서 그녀는 열쇠를 가져와 조금씩 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녀가 방 안을 본 순간 너무 놀라 주저앉고 말았다. 그 안에는 값비싼 물건들이 웅웅거리며 무슨 말을 하고 있었고 보석들은 번쩍거리고 있었다. 그녀가 일어섰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일어났잖아. 문을 열어봤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그 방에서 우울한 말들이 오가고 있었다. 딸은 너무 놀라 문을 닫으려고 했다. 그러나 문은 닫히기는커녕 문에 손이 찍혀 손등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를 어쩌지? 그녀는 두려움과 놀라움에 질려 울었다. 그러자 그녀의 발밑에 야윈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와 말을 했다. 저에게 우유 한 접시만 주세요. 한 방울이라도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핏자국이 지워질 때까지 당신 손을 핥아드리겠어요. 뜨거운 물로도 안 닦여지는데 너 같은 고양이 혀로 어떻게 지울 수가 있다는 거지? 가버려, 못생긴 고양이야. 너를 상대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때 회색말이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내오라고 했다. 그가 식사하면서 물었다. 나와의 약속을 지켰소? 네. 네, 물론이죠. 자, 그럼 당신의 손을 보여주시오. 당신이 말한 것이 진실인가 봅시다. 회색말이 말했다. 그가 움켜쥔 그녀의 손을 보자 손에 핏기가 있었다. 그가 공포에 질린 첫째 딸에게 말했다. 그 방을 열어봤군. 나와의 약속을 어겼어. 그는 화가 나 금지된 방에 그녀를 가둬버렸다. 다음 날 아침 회색말은 다시 양배추를 먹으러 부인의 마당으로 갔다. 둘째 딸이 말했다. 어머니, 제가 우리 귀한 양배추를 먹으러 오는 말을 쫓아버리고 양배추밭을 지킬게요. 둘째 딸은 바늘을 가지고 양배추밭에 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양배추를 먹으러 온 회색말의 등에 바늘을 찔렀다. 하지만 바늘을 쥐고 있던 손과 바늘이 말에 붙어 꼼짝을 못했고 말은 그녀를 데리고 작은 언덕으로 갔다. 말은 전처럼 발굽으로 땅을 세게 치며 외쳤다. 문을 열어라, 녹색 언덕아. 그리고 왕의 아들 회색말을 안으로 들여보내라. 문을 열어라, 녹색 언덕아. 그리고 둘째 딸을 안으로 들여보내라. 언덕이 열렸다. 그리고 말과 둘째 딸은 언덕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전에 일어난 것과 똑같았다. 다음 날 아침 회색말은 사냥을 떠나면서 부인의 둘째 딸에게 궁전 열쇠를 주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잠겨있는 방 열쇠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회색말이 떠나자 그녀는 궁전의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모든 아름다운 방을 본 그녀도 첫째 딸처럼 금지된 방을 한번 엿보고 싶다는 유혹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방을 살며시 열어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그 방을 열어본 순간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녀의 언니가 값비싼 물건과 보석들 틈에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언니는 묶인 채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다. 의자에 갇혀있는 언니를 본 동생은 공포와 놀라움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 손을 짚고 일어나 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에 손이 찍혀 손등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물에 손을 계속해서 문질렀다. 하지만 핏자국을 없앨 수가 없었다. 그러자 마른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와서 전처럼 그녀에게 말했다. 저에게 우유 한 접시를 준다면 당신의 손이 깨끗해질 때까지 핥아드리겠어요. 못생긴 고양이야. 내 발이나 핥으렴 따뜻한 물로도 닦지 못하는 내 손을 내 혀로 할 수 있다고? 비켜! 그때 회색말의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가 들어와 식사를 부탁했다. 식사가 차려지자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오늘 그대는 나와의 약속을 지켰소? 네? 네. 그녀가 그녀의 언니처럼 떨면서 대답을 했다. 자, 나한테 당신의 손을 보여주시오. 그럼 내가 알게 될 것이오. 그녀는 핏자국이 있는 손을 펼쳐 보였다. 그는 핏자국을 보더니 말했다. 당신은 그 방을 열어보았소.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군. 그리고 그는 금지된 방에 있는 그녀의 언니 옆에 가독을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부인의 옆에서 뜨개질하고 있던 막내딸은 회색말이 다시 양배추밭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 말을 쫓아내려고 나간 그녀의 두 언니가 사라져서 그녀와 엄마는 걱정하며 밤잠을 잘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용감하게 부인에게 말했다. 어머니, 언니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저 말을 따라가면 언니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내 딸아,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회색말에게 갔다. 언니들은 어디 있지?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뜨개질 바늘로 말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바늘이 말에 찰싹 붙었고 회색말은 막내딸을 데리고 작은 언덕으로 갔다. 다시 그가 말굽으로 세게 구르면서 소리쳤다. 문을 열어라, 녹색 언덕아. 그리고 왕의 아들 회색말을 안으로 들여보내라. 문을 열어라, 녹색 언덕아. 그리고 셋째 딸을 안으로 들여보내라. 그리고 모든 일이 그녀의 언니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똑같이 일어났다. 그녀도 다음 날 금지된 방에서 꼼짝없이 갇혀있는 언니들을 보았다. 그녀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그녀의 손은 문에 찍혀 피로 얼룩이졌다. 그녀는 피를 닦으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작은 고양이가 우유를 주면 담례로 손에 묻은 핏자국을 지워준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언니들이 했던 것처럼 거절하지 않았다. 작은 고양이야, 내가 나의 손을 깨끗이 핥아준다면 너에게 우유를 줄게. 와서 먹으렴? 고양이가 우유 한 접시를 먹고서 그녀의 손에 얼룩이 남지 않았을 때까지 그녀의 손을 핥고 또 핥았다. 그래서 땅거미가 질 때쯤 돌아온 회색말이 저녁을 달라고 했을 때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회색말은 그녀의 손을 확인했고 핏자국이 없는 걸 기뻐했다. 너는 언니들과는 다르구나. 내가 지금처럼 나와의 약속을 지킨다면 이 궁전의 안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음 날 다시 사냥하러 갔다.
작은 고양이가 그녀에게 다가와 옆에 앉아 말을 했다. 당신께 왕자와 결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궁전의 보석방에는 오래된 보석 상자가 많이 있는데 그 보석 상자 중에서 3개만 꺼내오세요. 그리고 보석방 문 위에 보면 마법 칼이 있을 겁니다. 회색말이 내일 사냥을 나가면 그 칼을 꺼내 금지된 방으로 가지고 가서 묶여있는 당신 언니들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언니들을 각각 보석과 함께 보석 상자에 넣으세요. 말에게 상자를 낚아야 하니 당신 어머니 집에 한 번에 하나씩 옮겨달라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들어가 있는 3번째 상자를 옮기고 나면 말이 궁전으로 돌아와서 당신이 없다는 걸 발견하면 당신 어머니의 오두막으로 올 거예요. 그때 마법 칼로 그의 머리를 3개 내리치십시오. 그러면 왕의 아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고양이가 일러준 대로 했다. 셋째 딸은 묶여있는 언니들을 풀어주고 언니들을 2개의 상자에 보석과 함께 한 명씩 넣었다. 그리고 회색말에게 상자를 옮기게 했다. 상자를 집에 내려놓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을 테니 절대로 열어보지 마세요. 회색말은 상자 안에 무엇을 넣었는지 궁금해졌다. 말은 골짜기에 와서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려고 했다. 그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엿보라고 했어요? 엿보지 마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당신은 천리안을 가졌구려. 그는 깜짝 놀라 상자 문을 닫고 다시 짐을 옮겼다. 마침내 3번째 상자를 부인의 오두막에 옮겨놓고 회색말은 저녁을 먹으려고 성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않자 곧바로 부인의 오두막으로 달려갔다. 오두막 문 뒤에 막내딸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머리를 들이밀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마법 칼로 말의 머리를 쳤다. 그러자 그는 바로 잘생긴 왕자님으로 변했다. 아, 정말 사실이군요. 당신은 왕의 아들이었군요. 나는 진짜 왕자라오. 당신의 미래의 신랑감이기도 하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인 앞으로 갔다. 막내딸이 저에게 걸려있던 사악한 저주를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부인은 흔쾌히 승낙했다. 왕자는 부인과 남은 딸들에게 많은 선물을 했다. 막내딸이 왕자와 함께 성으로 도착했을 때 예쁜 아가씨가 왕자에게 달려왔다. 이 아가씨는 누구죠? 내 여동생이라오. 여동생은 마법에 걸려 작은 고양이가 되었어. 그런데 당신이 저주를 풀어주었을 때 그녀의 마법 역시 풀렸다오. 신부와 왕의 여동생은 서로 기뻐하며 손을 잡았다. 그때 많은 사람이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법에 걸려 금지된 방에 값비싼 물건들로 변했던 하인들이었다. 왕자와 결혼한 딸은 하인들과 함께 언덕 아래에 있는 궁전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 종려나무 이야기. 어떤 임산부가 물을 길러 샘에 갔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머리에 이려고 했으나 힘이 들어서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임산부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더니 곧바로 말도 하고 자라났다. 그리곤 아기는 작은 소년이 되었다. 그때 마침 옆에는 세 남자가 운명을 찾아 길을 가고 있었다. 그 소년이 말했다. 엄마, 제가 항아리를 들어드릴게요. 자, 됐어요. 그럼 이제 저 사람들을 따라가도록 제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소년은 떠났다. 새 여행자를 쫓아가면서 그는 외쳤다. 훌륭한 친구들이여, 기다려주세요.
그러자 한 여행자가 말했다. 저기 좀 봐. 작은 소년이 따라오는군. 소년이 달려갔다. 친구들이여, 잠깐 기다려 달라고요. 세 남자는 그를 붙잡아 돌덩이에다 묶어버렸다. 그런 다음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렸다. 소년은 돌덩이를 풀고 웅덩이 밖으로 나와 그들을 다시 쫓아갔다. 기다려 주시오. 세 남자는 모의했다. 저놈을 꼼짝 못하게 영원히 묶어버리자. 그러나 붙잡으려고 하자 소년은 나무 위로 허겁지겁 올라갔다. 소년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기에 작은 집이 보이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 사람들이 저기 사는 게 분명하군. 이제 남자들이 소년을 따라오고 있었다. 그가 말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소년을 쫓아왔다. 그 집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왔다. 이곳에 어떻게 왔나? 바람이 부는 대로 따라왔답니다. 소년이 대답했다. 할머니는 팬에다 신선한 고기를 지글지글 구웠다. 그들에게 저녁으로 내놓았다. 그런 다음 말했다. 밤이 깊었네. 그리곤 세 남자에게 자신의 세 딸의 침대에서 자도록 했다. 하지만 소년은 집 안에서 자기를 거부했다. 결국 할머니는 소년을 염소우리에서 자도록 보내주었다. 모두 잠들었다고 생각이 들자 할머니는 일어나서 칼을 갈며 이렇게 흥얼거렸다. 라라라라. 작은 칼이여, 솜씨를 보여라. 라라. 할머니가 소년에게 다가갔을 때 소년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이 염소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할머니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염소들이 조용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소년은 나무더미에서 땔감을 가져와 3개의 실물 크기 인형을 만들었다. 소년의 소리가 들리지 않자 다시 할머니는 일어나서 혀를 눌리며 다가갔다. 라라라라. 작은 칼이여, 솜씨를 보여라. 라라. 그러나 할머니가 소년에게 갔을 때 그는 이미 닭장으로 옮긴 뒤였다. 닭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가 소리치고 있었다. 할머니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결국 새벽이 가까워지자 할머니는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소년은 3개의 인형을 집 안으로 가져와서 딸들의 옷을 입혔다. 자, 일어나요. 세 남자를 차례로 깨우고 딸들에게 남자의 옷을 입히고 딸들이 누워있던 자리에 대신 인형들을 눕혀놓았다. 할머니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들은 이미 멀리 떠난 뒤였다. 그녀는 칼을 다시 갈아서 남자 옷을 입고 자는 세 딸을 해치웠다. 얼마 후 자기가 딸들을 해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는 팔 아래에 귀중품 금고를 움켜쥐고 연약한 돼지 위에 올라타서 소리쳤다. 돼지 새끼야, 달려라. 새벽과 함께 달려라. 할머니는 거의 소년을 따라잡고 있었다. 소년은 할머니가 돼지를 타고 달려오는 걸 발견하고서 종려나무 위로 올라갔다. 할머니는 금고를 열어 도끼를 꺼내 나무를 향해 던졌다. 가늘어져라. 그러자 나무 줄기가 가늘어졌다. 소년은 주머니에 달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가 달걀 하나를 던졌다. 두꺼워져라. 그러자 나무 줄기가 다시 두꺼워졌다. 할머니가 도끼를 다시 던지며 외쳤다. 가늘어져라. 소년이 달걀을 다시 던지며 외쳤다. 두꺼워져라. 가늘어져라. 두꺼워져라. 가늘어져라. 두꺼워져라. 할머니, 이리 던져요. 할머니는 도끼를 다시 던졌다. 소년은 날아오는 도끼를 잡아서 다시 던졌다. 마침내 도끼가 할머니의 몸을 통과했다. 소년은 나무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세 남자는 벌써 집에 도착해서
보물을 찾으러 온통 뒤지고 있었다. 소녀는 죽어있는 세 딸에게 도끼에 묻은 피를 발랐다. 그러자 딸들이 순식간에 다시 살아났다. 소녀는 세 딸을 세 남자와 맺어주었다. 그토록 자신을 학대하고 못되게 굴던 자들인데 말이다. 게다가 할머니의 금고에서 보물들을 나눠주어 행복하게 결혼하도록 했다. 소년이 말했다. 자, 안녕히. 그리고 떠났다. 그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야 소년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소년은 다름 아닌 천사였으니까.